개념학습 2-5에 보시면요. 이 데리다의 경계와 예술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예술이란 개념하고 전통적인 어떤 미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개념과 이 데리다는 좀 약간 다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 전통 미학자들은 예술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데리다는 이 경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은 그것을 이렇게 여기 있는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 없다고 보여요. 왜요? 애매모호하다. 자,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 도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을 하나 그린다고 칠게요.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원을 그리려면 선이 필요하죠. 선은 이 원의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이거는 안쪽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쪽도 아니죠. 바로 여기서 지금 데리다가 말하는 예술의 개념이 바로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이것은 이 안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건 바깥쪽도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이걸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데리다의 생각입니다, 지금. 자, 아래요. 그래서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봤던 이런 전통 미학자들에 대한 어떤 여기보다 여기 이제 반대적인 의견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본문 들어가 보시면 이 글은 아름다움의 어떤 실체에 대한 전통적 미학자들과 데리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통적 미학자들은 작품 자체가 예술의 그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며 그 안에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자 안에 어떤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이렇게 있다면, 끼워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그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작품이니까 자체가 바로 예술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액자를 짜고 있는 그 그림을 싸고 있는 액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전통적 미학자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데리다는 예술의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으며 바로 예술의 안팎을 구분하는 이 고정관념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걸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 아름다움의 실체에 대한 탐구는 과연 아름다움의 실체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술의 근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자, 전통적 미학자들은 작품 속에는 세월이 지나도 불변한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통 미학자들은 결국 작품 자체가 뭐다? 결국 아름다움의 실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에르고는 작품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 파레르곤이라는 말은 작품 밖에 작품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비본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다시 에르고는 작품 자체, 본질적인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레르곤이라는 것은 작품 밖에서 작품과 나란히 있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 작품 자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적 요소는 예술 작품의 아니자 바로 본질적인 요소라고 봤고, 자, 파레르곤적 요소는 예술 작품의 바깥이자 그것은 비본질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예술 작품의 본질이 에르곤이라면 이 파레르곤은 예술 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장식에 불과하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봤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예술 작품을 본질과 비본질이란 이분법적 사고로 봤죠. 자, 그런데 데리다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의 궁극적 가치라고 믿는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예술 작품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갖는 미학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석을 했어요. 원래 이 텍스트란 말은 어떤 사본이나 이런 것이 아닌 원본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는 전통적 미학자들과 달리 자,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담긴 본질적 요소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의 이러한 탐구는 전통적 사고를 전복시키는, 자, 뒤엎어버리는, 자, 성질을 지닌 것이다. 근데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까 액자로 본다면 액자 안에 있는 그림 자체가 당연히 본질적인 것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액자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비본질적으로 생각할 이게 상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데리다는 지금 그 자체가 뭐래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대요. 자, 왜 구분이 안 될까? 그림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둘러싼 액자가 분명히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된다고 할까? 자, 이건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랫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가령 이 액자는 그 자체로는 예술 작품과 무관해요. 맞나요? 만약에 그 안에 그림이 띄워져 있지 않다면, 자, 그것이 표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얘는 그냥 어떻게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액자의 틀일 뿐이에요, 지금. 그쵸? 자, 그런데 그림을 어떤 액자에 표구하느냐에 따라 그 그림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금으로 테두리를 쫙 두른 거하고 아니면 그냥 그것을 나무로 해서 둘러놓은 것과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거고 느낌도 다를 거란 말이야. 또 예술작품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아무 액자가 없었을 때보다는 어떤 이 액자 안에다 담아놓음으로써 그 가치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우리가 그 전통적 미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본질적인 그림 자체가 그대로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액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가치가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뭔가 지금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파레 르고는 아까 우리가 그 전통 미학자들은 이걸 비본질적인 걸 봤잖아요. 이것은 전통적인 기준에서 볼 때 텍스트 바깥에 있지만 자, 비본질적인 요소이지만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외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자, 외적인 것이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파레 르고는 텍스트 안팎의 경계를 가르는 틀이라 볼 수 있으나 분명히 이 액자 자체는 바로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면 된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틀 자체는 정작 텍스트 안과 밖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바깥으로 하기도 자,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데리다는 이 도형의 경계선이 도형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명확하지 않듯 이 경계로서의 파레르곤 역시 그 옛날에 그 비본질적인 걸 쳤던 바로 이것 역시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 성격이란 이것을 작품의 밖에 있는 것인지 요소인지 또는 안에 있는 요소인지 명확하게 지금 구분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데리다가 이렇게 파레르곤의 어떤 애매모호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자, 여기서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해 놨는데, 그는 파레르곤이 예술작품의 안이나 밖에 속하지 않는 경계 자체임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예술작품 자체가 하나의 파레르곤으로서의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임을 증명하고자 했대요. 자, 결국 여기서 파레르곤이 예술작품이 아니나 밖이 아니야. 어떤 이 액자 자체를 봅시다. 액자의 틀 자체는 예술작품 자체 아니라고 안의 요소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바깥쪽 요소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죠. 경계야, 경계.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지금 데리다는 예술작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술작품도 하나의 파레르곤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팎의 경계를 갖지 않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무엇이? 예술작품이. 그의 입장에서 예술작품은 이 텍스트의 안과 밖의 구분 자체가 허물어진 경계 자체일 뿐이며 자, 이걸 경계 자체일 뿐이며 이 경우에 예술작품의 의미는 이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모호하고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요소나 가치가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 아까 얘기했던 뭐 원문이나 또는 원본, 이것을 구성하는 어떤 고정된 의미라도 쉽사리 해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거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전 미학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은 비본질적인 요소, 본질과 비본질로 자꾸 나누려고,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기는 데리다는 예술 작품을 포함한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예술 작품 자체도 하나의 경계가 돼서 안과 밖이라는 것,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데리다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거나 미학의 대상이 되는 것. 자, 바로 이것은 예술 작품의 안과 밖 사이의 경계 자체라고 봤어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움의 실체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자, 예술 작품 자체는 아름다운 거 맞아. 아름다움의 실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경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는 에르곤과 그다음 파레르곤을 구분하고 틀 안에만 예술의 불변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체하여 자, 본질과 그 다음에 비본질 그리고 의미와 무의미하다는 이 전통적 대립 구도를 허물어버리고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제시한 것. 자, 그래서 이걸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다 놓고 나서 예술을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그 자체가 뭐야?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은 그것이 자체가 경계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의 요소를 다 갖춘 거고 그걸 넓게 봐야지 이거 자꾸 이분법적으로만 그 예술 작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액자와 파레르곤의 공통점을 정리해놨네요. 액자는 작품이 아니라는 일반적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 파레르곤도 마찬가지 작품의 바깥이자 비본질적 요소라고 전통 미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자는 작품 안팎을 구분하는 틀이 되는 것이고 이 파레르곤도 역시 자, 예술 작품에서 안팎의 경계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액자에 따라서 그림의 어떤 느낌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자, 이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파레르곤. 결국 얘기하면 옛날에 그 전통적 가치, 여기 미학론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걸 무시가 됐던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이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은 그럼 뭐냐? 전통적 미학자들은 에르곤, 바로 작품 안에 있는 작품 자체. 자, 그것이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파레르곤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데리다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레르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아름다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전통 미학자들은.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누가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자, 데리다는 이것도 자, 바로 안과 밖의 어떤 경계면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어디로? 미학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르곤의 모호성과 관련됨으로써 여기는 안과 밖의 어떤 경계 자체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아름다움의 실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술 자체도 바로 여기 있는 경계란 말이야. 안과 밖의 어떤 경계면에 있는 것이고 예술이 그리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또한 텍스트 속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또 모호하고 가변적인 거야. 그래서 예술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 본질이나 비본질이라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누지 말고 자, 이런 그 경계면 이 자체에서의 아름다움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